채널 맘원경,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마음을 탐구하는 시간 심탐입니다. 오늘은 경계선 성격장애 상담에서 상담자가 겪는 어려움과 변화 과정 23년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저자 이지련 박사님을 모시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박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루안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이지련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보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경계선 성격장애라 하면 범주라고 하면 특징을 딱 구분해서 하지만 차원성이 최근에는 더 붙여져서 스펙트럼으로 보는 경향성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이거나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불안정하고도 굉장히 강렬한 대인관계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실수를 하던가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이런 태도를 보면 내가 너무나 불같이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껴지고 내가 믿었던 이 사람이 실제로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좌절감을 강렬하게 느껴서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렵고 도움이 되지 않은 행동, 음주라던가 혹은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 경향성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대인관계에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이 마음이 외로움, 공허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마음, 내 존재가 부가치하다는 그런 느낌에 자주 시달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우울함을 자주 느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건 참 말로 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마음 같아요. 리네한이라는 학자가 한 비유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다 무던한 것 같은데 나는 똑같은 봄바람에도 마치 화상을 입은 듯이 마음이 아프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거절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마치 내가 3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마음을 나 혼자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해를 하거나 주고 싶은 충동이 들거나 혹은 술을 먹거나 이런 것들로 나를 달래지 않으면 그것을 소화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비유해 주신 것처럼 그 쓰라림과 아픔이 진짜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은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밝혀졌나요? 이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아직 명확하게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0세에서 18개월 혹은 3세 사이에 굉장한 학대나 방임 그리고 혹은 너무 지나친 과잉보 등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가장 영향을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원인보다는 그런 성격 특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거나 그리고 상담에서는 상담자들이 고민하고 훈련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상담한 상담사잖아요. 그 연구를 해보시니까 뭐 어떤 특수한 혹은 좀 다른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상담자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들은 내담자들 덕분에 본인이 굉장히 성숙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때로는 좌절감도 주고 했지만 핵심은 어떤 이론에서든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얼마나 안정감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강렬한 참을 수 없는 감정들을 상담자와 함께 견디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리고 다시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그 경험을 상담자와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담자도 그 강렬한 감정들을 내담자와 같이 견디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은 상담자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점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네요. 네. 선생님들은 어떤 접근을 더 쓰고 있는지 밝혀진 바가 있을까요? 진 이론들을 내담자분에게 적용하여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외국에서 조금 더 진전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연구가 좀 미비한 편입니다. 예, 경계성격장애 내담자분들은 자살충동, 자해,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입원할 수 있는 병원과 상담과 그리고 약물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의 실정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예, 그렇다 보니 제가 논문을 쓸 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자분들께서 주로 근거하고 있는 대상관계라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안전한 관계에서 자기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 어릴 때 필요했던 돌봄을 상담자의 관계에서 다시 경험하는 제2학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초반에는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되고 나면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다를 함께 조망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됐다 안 됐다 합니다. 하다가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이건 넘어야 할 삶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을 좀 규칙적이고 그리고 장기간으로 직업을 유지한다거나 한 사람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일상생활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경계성 성격장애 내담자분들에게는 중요한 점이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이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혹시 새로이 알게 됐거나 좀 느끼신 바가 있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성격장애라고 구분 불리는 내담자들을 성격장애 그 이면의 한 인간으로서 봐야 된다. 오히려 장애라는 진단 기준을 넘어서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을 내려진 사람의 공통된 특징, 상담자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더 중심이었다면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경계선 성격장애 내담자라 하더라도 공통성이 있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른 삶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간에 해결해 나가고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자 교육 측면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 이론에 관해서는 배우지만 그 이전에 경계선 성격장애 혹은 성격장애라고 불리는 성격적 특징이 굉장히 강한 분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거나 훈련을 받거나 하신 분들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조금 더 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상담자들이 진단 속의 내담자들을 구분하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한 사람의 독특한 인간으로 보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더불어 상담자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 삶을 잘 꾸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상담자들이 경계선 성격장애 내담자를 상담을 하면서 자기 돌봄, 자기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들이 얼마나 내담자의 복지에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저로서는 좀 인상적이어서
연구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면 이후에 상담자들의 자기 돌봄은 윤리적인 의무에 가깝지 않나. 처럼 변하지 않는 어려움을 계속 반복하는 내담자일수록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사로서 진단명 안에 있는 어떠한 보통한 증상들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박사님 말씀처럼 오래 깊이 경험하면서 이 한 사람을, 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 치료적이었다. 그리고 그 치료를 위해서는 상담사가 자기관리나 돌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석사 때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담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격장애 상담을 해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성격이라고 하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기 때문에 그것을 상담자가 잘 해내는 것들은 사회적 책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로 교수님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성격장애 특징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혹시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느슨해지면서 인간관계의 친밀함 이 좀 옅어지고,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될 때 관계가 나한테 따뜻한 사람이 있는 것과 그런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느낌.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선미라는 가수분이 자기가 실은 경계선 성격장애 혹은 의사분들은 인격장애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 기사들 혹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추후에 저희 경계선 성격장애를 혹은 경향성을 지닌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위험한 건 뭐냐면 자살 충동이 자주 경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위험합니다. 이 자살 충동이 느껴졌을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잠시 그 충동을 잠재울 수 있도록 연계가 되고, 그때 적절히 한 달이나 2달 동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연결망 그리고 시설은 참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면 되거든요. 안전하게 계시다가 다시 나오는 것들이 이분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연계, 자원 연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항상 좀 최적의 상태로 내담자와 함께 있으려는 노력. 아까도 많이 강조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최적의 상태로 있어야 내담자의 불안정을 내가 함께 견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신경 써야 할 점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자가 내가 이 내담자에 대해서 잘 노력한다,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상담자의 이제 우리 말로는 유능감이라고 하죠. 욕심이죠. 이런 마음을 버릴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내담자와는 조금 더 진실한 혹은 친밀한 이야기들,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궁금한 스시에 대해서도 박사님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